길르앗 라못에서의 전투는 아합이 전사하면서 공격측인 이스라엘과 유다 연합군의 패배로 끝났습니다. 유다 왕국의 왕인 여호사밧은 전투가 한창 벌어지던 시점에 아람군에게 잡혀 죽을 뻔한 위기를 겨우 넘기죠. 아마도 이때 여호사밧은 퇴각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유다군이 여호사밧과 함께 물러섰다면 전세에도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투가 끝나고 여호사밧과 유다군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돌아온 여호사밧 앞에 나타난 것은 하나니의 아들 예후였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앞서 예후 선지자가 등장했던 곳이 있었죠. 북왕국의 바사 앞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니는 아사 왕에 의해 감옥에 갇히기도 했었죠. 바하사가 사망한 것이 BC 886년이고 길르앗 라못 전투가 벌어진 것이 BC 853년이니까 약 30년 이상의 시간이 흘렀습니다만 여전히 살아서 활동했을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연대를 통해 추정해보면 예후나 엘리사 선지자들은 같은 시대에 남북을 오가며 활동했던 선지자들이었던 겁니다. 예후는 아합과 동맹을 맺고 함께 전쟁까지 나간 여호사밧의 정략적 판단을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사실 이건 전쟁의 패배로 인한 민심의 동요가 심상치 않았음을 보여주는 일화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지만 고대 전쟁은 주로 인력으로 행해지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전쟁에 패할 경우 인적 피해가 극심할 수밖에 없었고, 이는 정권에 대한 강한 불신과 불만을 초래해서 자칫 실각할 수 있는 위기를 불러올 수도 있었습니다. 때문에 여호사밧은 급히 내부의 불만을 잠재울 수 있는 조치들을 도입합니다. 역대기 19장에는 이때 행했던 조치들이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여호사밧이 자신의 영토 안을 두루 다녔다는 표현입니다. 브엘세바에서 에브라임까지라는 말은 유다 왕국의 영토 전체를 가리키는 관용어구죠. 아마도 이것은 일종의 순행을 가리키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왕이 자신의 위험을 보이며 영토를 돌아다니면서 백성들의 문제와 청원을 듣고 이를 해결해주는 퍼포먼스를 기획하는 것은 동서양에 공통적으로 지방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조치는 각 지방의 재판관들을 임명하는 일이었습니다. 고대에는 지방을 다스리는 장관 혹은 총독이 사법과 행정, 군사에 관한 전권을 갖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지방에 대한 통제력이 강화되면서 그 권한이 점차 축소되는 경향이 있죠. 그런데 본문을 보면 이 재판관들은 왕에 의해 직접 임명되는 형식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분명 이는 지방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사실 공정한 재판이 제대로만 이루어져도 백성들의 불만은 많이 가라앉기 마련이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인적 재구성 부분입니다. 여호사밧은 이 시기 국가의 사물을 둘로 나누는데요. 신앙에 관한 부분과 행정에 관한 부분이죠. 이 중 전자의 영역은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아마랴라는 인물이 총괄하게 되었고, 후자 부분은 유다 지파 출신의 원로였던 스바디아가 맡아 처리하게 합니다. 또 레위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해서 관리로 일할 수 있도록도 하죠. 분명 이 부분은 왕에게 집중되었던 권한과 책임을 나누는 작업으로 보이기도 하는데요. 이게 왕에 대한 일종의 견제일 가능성도 있지만 반대로 국정 분위기를 전환하기 위한 인사조치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즈음에 성경에 직접 드러나지는 않지만 기억해둘 만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후에 여호사밧의 뒤를 이어서 유다 왕국의 왕위에 오르는 여호람이 이 시기 섭정으로 세워졌다는 부분입니다. 정확히는 BC 853년 길랏 라못 전투가 벌어질 때 여호람이 섭정이 됩니다. 어쩌면 국운을 건 이 위험한 전투에 직접 참여했던 여호사밧이 자신이 돌아올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던 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서둘러 아들인 여호람을 섭정으로 세워둔 건데요. 외부에서 보면 이건 거의 왕과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좀 독특한 표현들이 등장하죠. 이 부분을 알면 북왕국의 왕 여호람의 즉위 연도에 관한 이중 기록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아합의 아들인 여호람과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은 이름이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설명을 하죠. 열왕기하 1장 17절을 보면 북부의 여호람이 왕이 된 것은 남부의 여호람 2년째의 일이라고 말합니다. 또 열왕기하 3장 1절을 보면 여호사밧 18년째에 여호람이 통치를 시작했다고도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호람 2년과 여호사밧 18년이 같은 해라는 겁니다. 이건 무주기년 방식의 기록이니까 재위기간이 겨우 2년, 신년수로는 1년밖에 통치하지 못한 북왕국의 아하시아가 왕이 된 건 남왕국의 여호람 1년 그리고 여호사밧 17년째의 일이라는 겁니다. 이 해에는 아합을 대신해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고 다시 아합이 죽은 해이기도 하죠. 즉 BC 853년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남왕국의 여호람의 공식적인 재위연대 계산은 여호사밧이 죽고 실제 왕으로 즉위했을 때부터 계산됩니다. 좀 어렵긴 한데 뒤에서 차근차근 설명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전쟁에서 패하고 돌아온 여호사밧은 다양한 일을 처리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확실히 나라의 힘은 빠진 상태였고 주변의 적대적인 민족들이 이를 그냥 넘어갈 리 없었죠. 역대 21장 1절을 보면 이 시기 여호사밧이 다스리는 유다를 공격했던 이방 민족들의 목록이 등장을 합니다.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 그리고 마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서 마온 사람들이 누굴까요?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암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암몬 사람들이라는 건데요. 앞서서 암몬이라는 민족명이 이미 등장했기 때문에 이건 좀 이상합니다. 힌트는 역대하 20장 10절입니다. 여기를 보면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이란 표현으로 이게 다시 등장하죠. 세일산은 전통적으로 에돔족의 거주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 암몬과 모압 그리고 에돔까지 유다의 동쪽과 남쪽을 둘러싸고 있는 나라들이 패전으로 군사력이 약화됐던 유다를 동시에 침공했다는 뜻입니다. 유다로서는 굉장히 큰 위기였습니다. 실제로 여호사밧은 이 소식을 듣고 크게 두려워했다는 기록도 나오죠. 기록에 따르면 연합군은 바다 저쪽에서 건너옵니다. 여기서 바다란 사해를 가리키죠. 엔게디에 진을 쳤다고 말합니다. 엔게디의 엔은 히브리어로 샘을 뜻합니다. 이름처럼 이곳은 오아시스가 있어서 농사가 이루어지는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과거 다윗이 사울을 피해 숨어있던 곳이기도 하죠. 앞서 말씀드렸지만 요단강은 수량은 적긴 하지만 깊은 계곡지대를 형성하고 있어서 길목만 잡고 있으면 쉽게 도강하기 어려운 지대입니다. 때문에 동쪽의 모압과 암몬은 여리고로 이어지는 그러니까 요단강 하류의 전통적인 길목 대신에 사해를 남쪽으로 돌아서 에돔과 합류한 후 북상하는 식으로 길을 잡았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오아시스가 있어서 물을 구할 수 있는 이곳 엔게디에서 전열을 가다듬고 공격을 준비했던 거죠. 역대 20장을 보면 여호사밧은 딱히 동원할 수 있는 병력 자체가 적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성 안에 있는 모든 백성을 모아놓고 여호와 앞에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데요. 이때 유다 모든 사람과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까지 다 나왔다는 걸로 봐서 정말 결사항전의 자세를 취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등장한 것이 레위 사람 야하시엘이었습니다. 기록을 보면 그는 이 전쟁이 승리로 끝날 것이라는 여호와의 예언을 선포하는데요. 곧이어서 여러 레위 사람들이 백성들 앞에서 찬양을 하며 사기를 끌어올리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는 동안 연합군은 점차 북상해서 드고와 가까운 곳까지 이르렀습니다. 지도를 보면 알 수 있지만 드고와에서 조금만 북상하면 베들레헴이 나오고 다시 예루살렘이 코앞에 보이는 지역이었습니다. 여호사밧도 이 이상으로 올라오는 것을 허용할 수는 없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양쪽은 드고와 인근의 평원에서 마주하게 됩니다. 여기서 싸움이 정확하게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기록 자체가 상당히 애매하게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22절을 보면 복병이라는 존재가 이 전투의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말하는데 그 정확한 역할이 무엇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문맥상 이 복병이 적들을 혼란에 빠뜨렸고 이에 따라서 이익을 위해 급조된 연합군 사이에 일종의 내분이 일어났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모압과 암몬이 세일산 주민, 즉 에돔을 공격했고 에돔이 그렇게 퇴각한 후에 다시 서로가 싸우기 시작했다니까요. 이 복병이 어떤 사람인지 또는 어떤 집단인지 정규군인지 비정규군인지도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여호사밧은 큰 위기를 간신히 넘길 수 있었습니다. 이 전투는 길랏 라못 전투의 이듬해 그러니까 BC 852년경 있었던 일 같습니다. 이 싸움에서 승리한 유다는 사흘 동안이나 수습해야 할 만큼 많은 전리품을 얻습니다. 길랏 라못에서 큰 피해를 입은 유다로서는 쏠쏠한 수입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인근 지역에 대해 다시 한번 우위를 보여줄 수 있었다는 부분입니다. 때문에 여호사밧이 재위하고 있던 기간 주변 민족은 다시 유다에 도전할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이후 여호사밧은 다시 한번 국력을 발전시키기 위한 작업에 나섭니다. 가장 중요한 사업은 역시 해양무역이었습니다. 이 시기 해양무역은 가장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었죠. 이때 여호사밧은 아합의 뒤를 이어 북부의 왕위에 오른 아하시아와 다시 동맹을 맺고 함께 무역 상단을 꾸리려 합니다. 에시온게벨이 그 거점이었는데요. 이곳에서 다시스로 가는 선박을 건조하기 시작했던 거죠. 일반적으로 다시스는 스페인 지역으로 알려져 있는데 여기에서의 다시스는 그냥 잘 알려지지 않은 먼 어떤 지역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사업은 풍랑을 만나 배들이 파손되면서 실패로 돌아갑니다. 해상무역은 이익이 큰 만큼 실패의 위험도도 높았습니다.
여호사밧으로서는 참 일이 안 풀린다고 느낄 만한 상황이었습니다.